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군사 행보 강화 등 군사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비상 착륙하던 여객기에 불이 나 41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사실상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을 소집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 관력 비대화에 대한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환자복을 입고 흉기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향집으로 향하던 남매와 그 친구들은 음주 차량과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아역 배우들에게 광고나 드라마 출연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붙잡혔습니다. 중요 배역을 맡고 연예 활동을 하려면 수업을 받아야 한다면서 5억 원을 가로챘는데 실제로는 단역 출연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씩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 인상 소식에 주유소마다 미리 주유를 하려는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랑해온 북한과의 최대의 외교 성과가 무색해질까 봐 이러는 걸까요? CNN 방송 등 여러 곳에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게 단거리 미사일이 분명하다고 하고 있지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 ICBM이 아니잖아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동화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북한 발사체의 궤적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중간에 로켓 엔진이 분리되는 등 단거리 미사일이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공개한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발사 위치와 배기가스의 두껍고 자욱한 모습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미사일 표현 대신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니란 겁니다. We have high confidence that they were not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at they were not long range missiles or intercontinental missiles. We still have every intention of negotiating a good resolution with North Korea to get them to denuclearize.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문제로 삼기보다는 비핵화 협상에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협상 제기하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 상황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판을 깨고 싶진 않고. 이런 가운데 미일 정상은 내일 전화 회담을 하고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이런 기조는 우리 정부도 비슷합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도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미사일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국방부 소관이라며 아예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영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가 도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인 훈련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과거와 조금 다르다. 물론 이제 대배 압박하는 성격은 물론 있지만 판을 깨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걸로 보인다. 또 북한이 영문본에서는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삭제했다며 대미 메시지 수위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기술적인 문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또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미사일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며 한미가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처음엔 비행훈련 지도, 두 번째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 지도, 그다음 화력 타격 훈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군사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보라는 겁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논란을 일으킨 신형 전술 유도무기 훈련 이후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훈련까지 참관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예고 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 타격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전투 비행사들의 비행 훈련은 물론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격 훈련을 단행하는 등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타개하기 위한 대화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을 향해 점차 사거리를 늘리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의적 국방력을 달성하고 협상용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으로 견인하는 그러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전 매체들은 남측을 향해서도 외세에 추종하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멈춰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축소 발표까지 해가며 김정은 지키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고 가짜 뉴스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훈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파탄났다며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SNS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국방부가 발사체로 수정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과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민 안보를 챙기고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당장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더 급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정치 공세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면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사체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미군과 동의하에 발표되는 것이라며 미사일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움직임은 대화를 빨리 하자는 대미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어젯밤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비상 착륙하던 여객기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41명이 숨졌는데 크게 다친 사람이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비행기가 검은 연기를 일으키며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기체 뒤쪽은 붉은 화염으로 완전히 뒤덮였고 내부는 탑승객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순간. 승객과 승무원들은 탈출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긴급 대피합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고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78명 중 41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탑승객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이륙 30여 분 만에 불이 붙었고 급격히 고도를 낮춘 뒤 비상 착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28 пассажиров находятся в терминале аэропорта. С ними,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а, работают следователи и психологи. 외교부는 사고가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에 우리나라 국민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륙한 여객기가 긴급 회항을 한 이유도 아직 뚜렷하진 않습니다. 일부 러시아 매체는 기체가 번개에 맞았다고 보도했는데 사실 비행기는 벼락에 맞아도 멀쩡하게끔 설계가 돼 있죠. 그래서인지 일각에선 이륙 직후 발생한 화재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기체가 번개를 맞은 뒤 긴급 회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승무원도 번개에 맞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전자장치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이 매체는 이후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두 차례 활주로와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이륙 직후 이미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재난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륙 과정에서 기체 배선계통에 불이 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여객기의 회항 원인은 번개가 아닌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 동체는 최대 10억 볼트 세기의 낙뢰를 맞아도 피해가 없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세장에 전류가 흘러도 세장 속의 새는 안전하다는 이른바 패러데이 세장 효과인데 항공기가 낙뢰를 맞았을 때 전류가 날개와 방향타로 흘러 공중으로 흩어지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겁니다. 하지만 낙뢰를 맞아 조종실 앞유리가 깨지거나 드물게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벼락을 맞더라도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안테나나 어디 이런 데를 순간적으로 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러시아 수사당국은 여객기 생존자와 공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41명 사망자 대부분은 비행기 꼬리 부분에 있었습니다. 앞쪽에 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짐을 꺼내려다가 통로가 막혀서 뒤쪽에 앉았던 사람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들이 앞부분 비상탈출구를 통해 탈출합니다. 생사를 다투는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꼬리를 물며 탈출하지 못하고 띄엄띄엄 내립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달려가는 소방차 사이로 탈출한 남성이 짐을 끌고 공항 쪽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고 영상을 본 항공 전문가들은 불이나 기체 앞부분에만 비상탈출구가 설치된 상황에서 승객들이 기내에 있는 짐을 함께 내려 통로를 막아 탈출이 지연된 점이 희생자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비상조치를 항공 승무원들이 잘 못하거나 승객들이 짐을 찾으려고 먼저 그걸 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생긴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도 일부 승객이 공황 상태에서 짐을 찾으려고 통로를 막아 여객기 뒤편 승객들의 탈출이 지연되고 결국 그들이 불 속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탈출 시 짐을 버려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짐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탈출하는 것이 항공사의 지침입니다. 지난 2005년 309명을 태운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비상 착륙해 두 동강 나고 전소했지만 침착한 대피로 당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버닝썬 사건을 최초로 알린 김상교 씨가 자신을 도와준 버닝썬의 내부 고발자는 클럽 보안 요원으로 일했던 남성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클럽 안에서 일어나는 마약과 성폭행, 경찰 비리 등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행태들이 너무 싫어서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 앞에서 김상교 씨가 클럽 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를 말리던 클럽 보안 요원 중에 버닝썬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터지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버닝썬의 민낯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클럽 보안 요원이었던 20대 전모 씨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버닝썬 보안 요원으로 8개월간 일하며 클럽 안에서 일어나던 마약과 성폭행, 경찰 유착 등을 목격했으며 돈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는 게 싫어 폭로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전 씨는 폭로 이후 클럽 관계자들로부터 거리를 돌아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협박을 당했지만 진실을 믿고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김 씨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성접대와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내일쯤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다는 루머에 대해 배우 한효주 씨 측은 그 클럽은 가본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가 1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회사 돈 조금도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2억 원 어디에 썼습니까?
승리는 버닝썬 수익금 2억 원을 용도외로 사용하고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를 17번 소환 조사한 경찰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휴 동안 추가 증거 수집 등 보강 수사에 주력해온 경찰은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버닝썬에서 여배우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한 화장품 브랜드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여배우가 참석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불똥은 한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한효주와 김고은에게 튀었는데 소속사는 해당 클럽에 단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다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요즘 연예인을 꿈꾸는 어린이 참 많죠. 이런 아이들의 꿈을 이용해 사기를 친 나쁜 어른들이 붙잡혔습니다.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게 해주겠다며 수업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단역조차 맞질 못했거든요. 사실 기획사에서 배우 수업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아역 배우를 꿈꾸는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3년 전 연예 기획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획사는 드라마의 중요한 역할로 출연할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대신 연예계 활동을 하려면 춤과 연기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수업료를 요구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어머니 안 돼요. 애들 줄 서 있기 때문에 3일 안에 입금하셔야 돼요. 라고. 피해자들은 가전속 계약서를 쓰고 등록비 300만 원과 1년 교육비 2,400만 원을 내고 추가 수업료까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야 단역으로 나올 수 있었고 출연이 취소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정부가 만든 대중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소속 연예인이 교육을 받을 때는 그 비용은 모두 기획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획사들은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금전으로 캐스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각별히 좀 유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일당은 2016년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 15명에게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고액의 교습비 및 가전속 전속비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기획사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남성이 환자복을 입은 채 무단 이탈해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그 흉기로 택시 손님을 내리게 하고 또 택시기사를 협박해 운전을 시키고 정말 무서웠겠죠. 이 남성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조현병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마트로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이 있다며 횡설수설하더니 정육 코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대로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들어와 겁을 주고 직원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경찰과 직접 통화까지 합니다. 눈빛이 정상이 아니더라고. 정신이 이상하니까 우리 직원 보고도 너도 한패 아니냐. 흉기를 들고 나간 남성은 택시를 세워 타고 있던 손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는 택시기사를 살해 협박한 뒤 차를 출발시킵니다. 마트에서 약 4km 떨어진 이곳까지 달려온 택시기사는 때마침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움을 요청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남성은 6년 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응급의료를 시키려고 이제 의사 상담을 받으니까 그쪽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30대 남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정면 충돌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일가족이 탄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등 어린이날 연휴에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왕복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두 차량 모두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가해차고 피해차고 전부 다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사안이 좀 중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생각인데. 검은색 SUV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뒤집혀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숨지고 남편과 딸, 손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호장애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에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지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국을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는 관제센터 운행 표시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릅니다. 그동안 15%까지 깎아주던 유류세 인하율이 7%로 조정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주유소는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으려는 운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다 몰라서 못 여쳐. 알면은 지금 가다가 전부 다 만땅 여쳐. 그거 당연하지, 그거는. 주유소 직원들은 밀려드는 손님을 만나라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10%에서 20% 정도 증가한 것을. 유류세가 오르면 같은 값에 넣을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이 얼마나 적어지는지 비교해봤습니다. 20리터 기름통을 꽉 채웠던 휘발유의 양이 한눈에 봐도 줄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휘발유 1리터 분량인데요. 이곳 주유소에서 3만 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유류세가 인상된 뒤부터는 이만큼 기름이 덜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을 넘고 서울은 1,600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사재기를 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출근합니다. 먼저 간부회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퇴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새 검찰총장이 오면 검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테니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도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한 반발로 항명 파동을 일으킨 문무일 검찰총장. 그제 조기 귀국하며 내놓은 메시지 역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휴 기간 특별한 일정을 갖지 않았던 문 총장은 내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간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대검 간부들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효과적인 국민 설득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암시했던 문 총장이지만 실제 사직서를 던지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이대로 굳어질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사례별로 파악해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퇴하게 되면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차기 총장 인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퇴보다 대국민 여론전이 문 총장의 선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그동안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했다고 생각한 걸까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무일 검찰총장 항명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 수석은 SNS를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는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을 견제할 장치 3가지를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찰 권력을 분산시킬 자치경찰제와 경찰 내부의 국가수사본부 창설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대 개혁안도 지난 3월부터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며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 선택을 할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는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지켜보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0년 전 학생운동 당시 동료를 밀고 했다고 주장해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에 진술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 날짜가 또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건일 기자입니다. 1980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자백 진술서가 동료들을 겨눈 칼이 됐다고 주장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심 의원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당시 유 이사장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진술서를 잘 써서 비밀 조직을 지켰다고 말하자 반박 근거를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심 의원이 공개한 유 이사장의 진술서 작성 날짜가 1980년 6월 12일로 돼 있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심 의원의 진술 내용을 보고 썼다고 말하는데 심 의원이 자수한 날은 6월 30일이어서 작성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 이사장 역시 진술서 작성 시점을 7월경으로 기억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그 진술서는 7월 최소한 7월 중순 이후에 쓴 걸로 보여요. 심 의원이 진술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이미 법적 대응을 경고한 유 이사장과의 진실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로잰 듯한 수만 그루의 나무와 화려한 꽃길이 장관입니다. 화려했던 베르사유는 원래 프랑스 왕만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이 궁전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죠. 그러다 1890년 7월 혁명으로 개방되면서 그 화려함은 더욱더 빛이 났고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얼마 전 시민에게 개방된 서울의 옛 정원 성락원도 200년 만에 그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냈죠. 지금은 시민에게 개방됐지만 성락원 역시 조선시대 당시엔 양반들만 거닐 수 있었던 그들만의 정원이었습니다. 이런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정원이 세종시의 정부청사 옥상에도 있습니다. 봄 소식을 알리는 예쁜 꽃길과 수백 종의 나무들, 테마가 있는 산책로도 있죠. 건물 15개를 이어서 만든 8만 제곱미터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입니다. 물론 엄청난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부 건물에 이렇게 예쁜 정원이 있는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지난 2016년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인 명소였지만 이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 공무원뿐이었거든요. 애초 공원을 조성할 당시엔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처럼 말했지만 짓고 나니 공원이 옥상이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을 것 같고 국가보안시설이라 걱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반쪽짜리 개방이었던 거죠.
그런데 행안부가 이 정원을 애초의 약속대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시범 개방을 한 뒤에 앞으로 완전히 개방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요. 조금만 더 일찍 소통을 했더라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 늘기 전에 발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결국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배류사유처럼, 서울의 성락원처럼 우리 모두가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더 좋게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황금 연휴 마지막 날, 즐겁게 노는 것까진 좋았는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많이 막혔죠. 도심 곳곳도 나들이 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표정을 안병욱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도심 곳곳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산 중턱에 오른 시민들은 풍경 사진을 찍기에 바쁩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날씨와 선선한 바람 덕분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였지만 더위 기세는 꺾였습니다. 한강 둔치엔 형형색색 여러 종류의 텐트가 들어섰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대형 쿠션에 누워 여유롭게 책을 읽고 함께 발을 맞춰 2인용 자전거 페달을 돌립니다. 날씨 잘 선택해서 온 것 같고 사람들도 어린이날만큼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있다가 가기 좋은 것 같아요.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고궁은 입구부터 북적거렸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이들은 고궁 곳곳을 둘러봅니다. 가족들은 소중한 추억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지만 지나가는 연휴에 대한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휴가 길면서도 굉장히 짧은 그런 연휴였어서 좀 굉장히 아쉽고 다음에 아이들과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놀러 왔으면 좋겠네요. 고속도로 곳곳에선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들로 한때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매출의 3분의 2를 해외에서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무려 매출의 98%를, 삼성전자는 무려 86%를 해외에서 얻었고 기아자동차와 LG전자 역시 60% 이상이 해외 매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번 돈으로 국내에서 내는 법인세만 거의 19조 원.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맞먹는 액수죠. 특히 대부분의 돈을 해외에서 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17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4분의 1을 차지했으니 이렇게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데 국내에서는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을 듯합니다. 시속 70km로 속도는 제한되는데 일반 고속도로처럼 통행료는 내는 도로, 일반 지방도로일까요? 고속도로일까요? 경인고속도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노수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긴 방음벽이 이어집니다. 진출입 표지판이나 중앙분리대도 모두 일반적인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가 아니라 70km입니다. 지난 2017년 말 인천시의 요구로 일반 도로가 된 옛 경인고속도로입니다. 통행료는 그대로인데 제한 속도는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시속 60km였다가 거센 민원에 10km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좀 저희 낮은 것 같지. 아무래도 여태까지 다니는 습관적으로 사람. 인천시는 2017년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10.4km를 폐지하면서 18km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20개의 교차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다 보니 공사는 늦어지고 제한 속도만 줄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인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육교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이런 높은 육교를 모두 없애고 지상에 건널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철거한 육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방음벽 철거와 교차로 설치는 앞으로도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니고 광역시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는 정책 시행으로 시민 불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주문을 받는 직원이나 계산원이 없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단말기 없이 QR코드만 찍으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데 매출은 좀 줄어도 전체 수익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물건의 바코드를 찍습니다. 계산대에 줄을 서거나 카드를 꺼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출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때는 계산대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핸드폰을 결제할 수 있어서 이처럼 고객이 혼자 결제할 수 있거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은 전국 60개 매장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무인으로 전환된 점포는 평균 매출이 10%가량 줄었지만 동시에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도 70% 이상 낮아졌습니다. 재료 선택과 같이 복잡한 주문이 필요한 매장도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 도입에 나섰습니다. 별도의 단말기에 줄을 서지 않아도 테이블마다 붙어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다양한 메뉴를 고를 수 있고 실시간 주문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 보면서 고민 안 해도 되고 자리에 앉아서 결제할 수 있고 알람이 오면은 언제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20년 안에 일자리 절반이 자동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유통가의 무인 결제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역전의 여왕 김세영 선수가 LPGA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재역전으로 우승했습니다. 통산 8번째 우승인데 이번이 4번째 연장전 우승입니다. 더 감격스럽겠죠?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세타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첫 홀 더블 보기, 두 번째 홀 보기로 세 타를 다 까먹었습니다. 김세영이 17번 홀에서 또 한 타를 잃는 사이 영국의 로가 7언더파를 몰아치며 선두로 끝냈고 신인왕에 도전하는 이정은이 마지막 4홀에서 4타를 줄이는 뒷심으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김세영의 재역전을 위한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도전자가 된 김세영은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공동 선두에 합류했고 이정은, 로와 연장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3명 모두 버디 기회를 잡은 가운데 가장 거리가 멀었던 로의 퍼팅이 살짝 빗나갔고 비교적 짧은 이정은의 퍼팅도 홀컵을 외면했습니다. 김세영은 1m 남짓의 버디 퍼팅에 성공하며 빨간 바지의 마법을 완성했습니다. 17번 홀에서 보기 한 게 조금 억울해가지고 약간 18번 어떻게든 버디를 잡자 그 생각을 했고요. 가장 제 인생에서 어렵게 우승한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LPGA 데뷔 후 4번의 연장 승부를 모두 승리로 장식한 김세영은 통산 8승째를 올렸습니다. 김세영의 우승으로 올 시즌 한국 선수는 11번의 대회 중 6개의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대회는 22개, 최다 우승까지는 9승 남았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는 3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대타로 출전한 피츠버그 강정호는 명품 수비를 선보이며 그간의 부진을 씻어냈습니다. 강형호 기자입니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의 방망이는 시작과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1회 과감히 초구를 공략해 우중간을 가르는 안타를 터뜨리며 10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3회엔 추신수 특유의 야구 센스가 빛을 발했습니다. 가운데로 몰린 공에 기습 번트를 시도했고 타구가 포수와 투수, 3루수 사이로 절묘하게 떨어지며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활약에 행운도 따랐습니다. 4회 2사 3루 상황에서 스윙을 하다 멈춘 배트에 공이 날아와 부딪히며 행운의 1타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추신수는 8대1로 앞선 6회엔 볼넷으로 출루했고 후속 타선의 안타로 홈을 밟기도 했습니다.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한 추신수의 맹활약 속에 텍사스는
토론토를 10대2로 꺾었습니다.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진 피츠버그 강정호도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연장 10회 대타로 출전한 강정호는 13회 초 1사 만루 위기에서 투수의 발을 맞고 흐른 공을 맨손으로 잡아 병사를 이끌었습니다. Very nice play by Jung-ho. Yeah, he had to stretch to toe the bag. 13회 말엔 고도의 집중력으로 볼넷을 골라내며 피츠버그의 끝내기 역전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절기상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파였던 오늘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며 쾌적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 아침보다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9도, 대관령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강원 일부 지역에는 늦서리가 내릴 정도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1도, 광주 22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기온차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이들 지역은 실효 습도가 35% 이하에 머물겠는데요. 앞으로 비 소식이 없어서 날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북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가리킨 가운데 찬바람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22도, 대구 23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강원 내륙에는 늦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